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는 불협화음에 정부가 내세웠던 13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냐는 반론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이 그동안의 대책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은 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을 두고도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단 공급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들 그리고 특히 반발하는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반발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 좀 입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조율이 잘 안 돼서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벌써 내부부터 갈등이 빚어지는데 지금 정부 대책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우선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고 또 당정 협의에서만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번뿐이 아니라 모든 대책을 내올 때마다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의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도 하고 네. 당 내에서도 뭔가 의견이 모아졌어야 되는데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포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알았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나는 아예 몰랐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당내의 의견을 나눴다고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조율을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사전 누설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좀 결이 다른 게 지금 서울시, 과천시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태릉이나 마포의 경우에는 주민들도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서울시의 반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 플랜 2030 플랜을 통해서 미관과 경관과 관련된 문제, 님비 현상과는 좀 다릅니다. 네네네. 일관성 있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는 쪽에 반발이었다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마포구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만일 마포 시민이라면, 구민이라면 반대할 것도 같아요. 근데 구민 입장과 그리고 국회의원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니, 임대주택 비율이 47%에서 마포구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통계가 있냐라고 여쭙고 싶고, 또 하나가 여기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가 들어오면 거기가 슬럼화되나요? 이게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편견을 네네. 오히려 국회의원이 좀 부추기고 있다. 또 하나는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내온 대책이에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들이 오히려 정청래 의원 보고 당과 결이 다르면 나가라는 얘기 나오는 얘기가 이게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 표를 얻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누나들, 삼촌들은 울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청래 의원이 한 발언 자체가 이미 마포구 쪽에 특히 상암동을 주변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마포구는 다들 살고 싶어해요. 다들 살고 싶어 하는데 임대주택이 들어왔다고 집값이 내리지 않습니다. 통계도 없고요. 우리 과거에 잠실 저공 재개발 재건축할 때 네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오피스텔급의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주인 아저씨가 거기 재건축 조합원이었어요. 되게 반대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재건축 다 되고 나니까 지금은 호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믹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재건축은 하는 단계마다 불로소득이 발생을 하고 예.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환수할 것인가. 그게 정부가 찾은 해법이 임대주택 비중을 높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걸 사실은 조합원들 자체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중재하는 역할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정책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구는 안 되고 그럼 다른 지역구는 되고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마포구뿐만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지금 3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과천 의왕에서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과천 부지에 대한 개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여당 내에서 잡음을 국민들에게 표출을 하냐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런 정책을 낼 때 저는 이번에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값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가격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조급함이 빚어낸 하나의 해프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어떤 그런 얘기들은 뭐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얘기를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네네. 본인의 어떤 지역구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는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당청 간의 어떤 협의에도 불구하고 아주 디테일한 어떤 협의 같은 것들은 예. 하지 않았던 이제 조급함,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공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됨에 따라서 불거진 하나의 일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대책을 발표하는 텀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6.17 최근만 봐도 6.17 대책, 7.10 대책, 그다음에 뭐 8.4 대책 이래서 한 달이 안 되는 텀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조급함을 그냥 정책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 이면에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 그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 지지율 회복 때문에도 그러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로 그동안 잘 정부를 이끌어왔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석을 듣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 아닌가. 그래서 뭐 임대차 3법이나 또는 뭐 조세 개편이나 네. 또는 주택 공급이나 여러 가지 그 막 서둘러서 내놓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미래를 내다보고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네. 서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당내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됐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한 13만 2천 가구 2,000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지적이 되는 부분이 민간 호응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민간의 호응이 없다면 한 절반 이상이 되는 한 7만 2천 가구 정도는 뭐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상당히 정부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정책을 내놓고 이거를 숫자화시켜서 포장한 거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조합 쪽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비판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8월 3일만 하더라도 10만 호 정도다. 단독이다. 속보다. 별 네. 얘기가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13만 2천 호예요. 근데 그 절반은 정비 사업에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고 층수 제한을 좀 풀고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근데 민간이 참여해야 되고 공공이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남권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이른바 입지가 좋은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냉담해요. 네. 오늘 아침에는 모 방송사에서 이제 아, 대치동에 네. 있는 음마 아파트의 이제 이 한 재건축 소유주분의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유인 효과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전부 다 이제 임대주택으로 해서. 기부 체납식으로 네. 환수를 하죠. 여기다 90% 가까운 개발 이익은 또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하겠다. 사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49층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굉장히 컸다가 컸었어요.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예 완전히 반대 상황인 거네요. 거기는 결과적으로.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생활 여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고 거기 거주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이제 어떤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여기는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어요. 음마아파트 쪽.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주도하는 LH나 SH공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참여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삼성이나 LG 같은 GS 같은 이제 건설사 시공사로 선정돼 있는 것과 소송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소송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정부는 야 용적률 500%로 늘려주는 것만도 획기적인 인센티브고 유인책인데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정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국토부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5곳 정도 중에 한 곳, 그러니까 20% 정도가 재건축 조합에서 참여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언뜻 20%라는 숫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부의 의도대로 저는 이제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번에 그 발표한 것들 중에 신규 공급 13만 2천 가구 중에서 그렇죠. 7만 가구를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밀 재건축을 통해서 5만, 그다음에 재개발 공공 재개발 형태로 해서 2만 가구를 했는데 이걸 한번 정부의 의도대로 한번 따져보는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원래 그 집에 또는 이제 소유를 하거나 그 집에 사시거나. 거주를 하고 있던 예.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어지는 이제 신규 아파트 물량 중에서 이분들의 물량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분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급에 있어서는 제외가 되는 측면이 새 아파트가 있어야 중요한 된다는 거죠.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순증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은 예. 기존에 있던 원주민이나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요 적어도 70% 이상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은 서울의 어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조합원 수보다 실제 짓는 세대 수가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 한 명당 한 가구가 안 돌아갈 수도 안 있겠네요. 돌아가니까 내가 실제로 소유권자지만 오히려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 그 송동구의 금호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예. 실제 짓는 세대 수보다 조합원 수가 많아서요. 오히려 현금 청산 당하는 비율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실제로 있던 순수 숫자를 증가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증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정부의 의도대로 7만 가구를 한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 예. 뭐 그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한 75% 정도를 기존에 있는 조합원 수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7만 가구 중에 실제로 5만 쓴 가구. 증가분으로 늘어나는 거 2만 가구가 채 안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실제 13만 2천 가구라 했는데 공공의 이제 어떤 그런 그 부지를 갖다 개발을 해서 3만 3천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달청 개발을 부지라든가 해서 외교 세우면. 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고 원래 거주지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정비 사업에서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는 한 2만 가구 안팎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네네. 제가 보기에는 13만 2천 가구가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가 근데 제가 아마 공직에 있는 그 담당이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프게 약간 비판을 한다면 이런 어떤 그 숫자에 굉장히 천착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수요 분산해라. 그다음에 투기하지 마라.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시그널을 안심 주고 많이 할 싶어 거니까 약간의 어떤 시장의 안정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적인 순증가분도 정부가 지금 내놓은 숫자보다 훨씬 적을 상황에서 네. 만약에 민간의 호응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공급 대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우리 그 최양수 교수 이야기한 대로 그 2004년도 이전에 아파트를 지은 것은 용적률이 주거지역이 300%로 지었습니다. 네네. 이게 노원구 같은 경우는 대개가 270, 80% 돼요. 2004년도에 그 주거지역이 1, 2, 3종 종세분화되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액적 권역에서는 50%를 낮췄어요. 정부가 이제 최대 용적률이 주거지역이 250%를 500%로 2배로 올리니까 예. 지금 세대수만큼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60제곱미터도 있고 80제곱미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기 면적도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러면 세대수로 늘릴 때는 작게 만든다면 뭐 세대수 늘어나겠지만 실질 면적은 2분의 1씩 늘어나진 않아요, 2배씩. 그러니까 용적률이 250%에서 500%가 된다고 해서 단순하게 2배가 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신 그러니까 이번 거죠? 정부가 모든 정책을 내놓을 때 공청회 내일은 주민의견도 안 들었지만 시뮬레이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공공 참여 고밀 재개발을 한다면 용적률 500% 올려주고 높이를 완화시켜서 면적을 늘리는 건 맞는데 예. 과연 세대수까지 똑같이 증가되겠는가 하는 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증가되는 용적률의 50%가 아니고 70%까지도 기부 제납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90% 이상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고도 세대당 3천만 원 이상 또 이익이 남는 경우는 지난해 12월 27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또 최대 50%까지 또 환수할 수가 환수가 있어요. 되는, 그러면 제가 조합원이라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다 걷어간다고 하니까 그럼요. 이걸 뭐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한테 스스로 나서 이긴지가 한다고 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이긴지가 5% 10% 이익 때문에 우리 단지를 이렇게 고밀로 개발하면서 뭐랄까 그 세대수 임대주택도 드려야 되고, 늘어나고 교통 문제, 환수도 해줘야 환경 문제, 되고. 교육 문제가 남은데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일부 있어요. 이건 이제 단독주택지에다가 애당초 기부 차납의 공공용지가 많이 나갑니다. 예. 지구 단위로 하는 최소한 42% 이상 나가니까 이런 지역은 뭐 환경이 좋아지는 게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만드니까 이건 가능해요. 이건 가능한데 물론 거기는 용적률 뭐 올려주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네네. 문제는 이 그 재개발 사업 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해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7만여 가구는 아마 반 정도만 하면 절반의 성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이번 공급 대책이 사실 처음에 숫자를 보고는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얘기 나오다가 13만 원 넘는 아니 이게 숫자가 정부가요 나오니까 숫자 노름한 것 같아요. 처음에 26만 2천 가구로 얘기했거든요. 그걸 들여다 보면은 애당초 지난 5월 6일 날 발표했던 7만 네, 가구에 겹쳐 있는 것들이 있죠. 3기 진도지 증가되는 용적률로 우선 분양하는 거, 선 분양하는 게 6만 6천 가구 포함돼 있어요. 이걸 빼면 실제 그 13만 2천 가구 중에서 글쎄요 반 정도는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반 정도. 네. 굉장히 뭐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또 이번에 발언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해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은 다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3991님께서는 부동산 시장 언제나 정부가 개입해야 되나요? 라고까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규제의 역설이에요. 지금 부동산 나오고 있는 대책 발표 타이밍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부작용은 더 빨리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또 조급하게 계속해서 대책 발표 나오고 이에 보도 자료를 또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4일 공급 대책 발표하고 8월 5일 날 다음 날 제1차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예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그렇죠. 기재부, 뭐 국토부, 국토부. 행안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국세청뿐 아니라 경찰청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렇죠. 이 경찰청장 거기서 왜 나와요? 이 얘기는 지금 부동산 3법뿐만 아니라 임대차법까지 시행이 돼서 네. 공급 대책까지 나왔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퍼즐은 다 나왔다. 대신에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좀 의심되는 부분은 들여다보겠다.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서울 아파트 주기 가격이 9억 원 초과했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자금 조달 내역서 다 내고 있고요. 그렇죠. 세무조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이러이러해서 어떤 애는 뭐 전문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남에는 몇 차례를 뭐 증여 의심되는 이 네. 거래 건수 있다라고 해서 중간 중간에 보도자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제 이런 시그널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정부는 그동안 늘 했던 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수도권이 불안한 건 네. 투기적 이제 어떤 요인이다. 갭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기적 요인 때문이고 저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해봤지. 네. 사실은 공급적으로 방향을 튼 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이제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횟수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또 경실련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상승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부는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야 이러면 2+2 4년 후면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또 이것까지 잡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대책 발표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그린벨트 못 하겠다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태능은 그린벨트예요. 태릉 들어갔죠. 태능은 그린벨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놨던 대책을 또 반복하는 또 역행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규제가 이길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이걸 또 놓을 수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서울 시내 요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풀거나 그린벨트 풀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없는데 그린벨트 못 한다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은 그동안 불로소득을 이유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공공참여형 양보한 것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 왜 안 하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나홀로 재건축 단지 현행 재건축법상 정비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정말 한 삽도 못 든대. 첫걸음도 안 된 사업시행인가 전인 단지들이 꽤 있어요. 그게 한 69곳, 93곳, 네. 이게 한 26만여 가구 같은데 예. 여기를 그냥 단순 추정한 거예요. 저것 가운데 5곳 중 한 곳은 할 거야. 물론 강북에 손들 수 있습니다. 사업성 떨어지는데 하겠죠. 굉장히 이제 용적률도 높은데 높여주는데 하겠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원하는 지금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이미 시행됐어요.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됐어요.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야 내가 용적률 풀어주니까 빨리 해. 근데 이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전까지는 짓눌 수가 강요할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말 초조해졌다. 또 한 번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규제를 내놓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다주택자한테 정말 일부 여당에서 얘기 나오는 야 한 가구는 한 주택만 가져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말 이미 규제 얘기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이미. 네. 규제의 끝까지 가는 끝판왕이죠. 상황이죠. 네,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앞서 드린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중위 가격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아파트 절반을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뭐 투기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변도의 어떤 정책을 이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규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존에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투기 과열 지구 이상의 투기 지역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도 지금 제출하도록 그렇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증빙 자료 보면은 이제 잔고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당신이 집을 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집을 다 잔금까지 치르고 전체 매매 가격을 지불할 거냐에 대한 계획서도 써야 되지만 네네. 이게 내가 지불 가능한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그러한 제출 자료까지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증빙 자료까지 요구를 해서 그걸로 충분히 이제 들여다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뭔가 이런 어떤 상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증빙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약간 명분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8.4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고 이전에 있었던 22번의 여러 규제책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잡히지 않는다면 약간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네네. 당신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뭔가 다른 쪽에 어떤 검은 어떤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하나의 정부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네.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요. 네. 정부가 국민을 못 믿는 거 아닌가. 사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정책을 내면서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하니까 거꾸로 이제 정부가 국민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규제 예정은 모두 다 우리 황 교수 얘기한 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가 예금 증명서부터 잔고 증명부터 소득 증명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거 검증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의심이 가는 건 선별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9억 넘는 걸 상시 전부 조사한다? 결국에 9억 넘는 주택 거래자는 정부가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저기에 또 맹점이 있는 게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외국인은 42채를 갖고 있어요. 나보다 네네. 나이가 어린 네. 40대입니다. 저 이 지금 통계 보면서 자괴감이 들던데
온갖 방송에 나와서 잘난 체를 다 하더니 외국인보다 못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40여 채가 기껏해 60억 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 1, 2억 원짜리 집을 전세 갭 투자를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억 원이 왜 타깃이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한 도 불분명하고, 또 하나가 이게 이렇게 되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거래 자체가 짓눌리면 이건 예. 언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계속 지금 정부가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투기를 잡고 있다, 다 좋아요. 다 잡고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역설, 규제가 규제를 또 낳고 규제를 예.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국은 시장에는 패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우리 집 없는 사람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서민들 특히 그렇죠. 예. 그렇겠죠.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정부의 어떤 신뢰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전월세 얘기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한 윤준병 의원이죠. 한 의원이 그 월세가 뭐가 문제냐? 전세는 뭐 나쁘고 월세는 좋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월세가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공분을 사는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월세 전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월세 시장에도 여당, 특히 정부가 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한 건데, 역시 여기도 또 정부가 개입하게 되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2+2를 하던 3+3을 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 특히나 내가 이제 많이 오른 어떤 그런 주택에 대해서 구매 여력이 상당히 좀 뒤쫓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네.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차를 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기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늘린 것, 네네. 뭐 여기에 따른 역작용 같은 경우야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89년에서 90년 그 기간을 갖다 처음에 1년에서 1년에서 2년 2년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난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뭐 중기 이상으로만 본다면 네네. 그런 문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정부가 계속 정책을 내놓으면서요, 이 말이라든가 단어의 구사가요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쫓기고 있다.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는 예, 말씀이시죠? 굉장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부드럽거나 좀 다듬어서 얘기하는 것이 순화되지 아니라 않은. 예, 굉장히 좀 격해진다라는 예. 얘기는,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정부가 좀 조급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시민들에 대해서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예. 뭐 좀 못 믿는, 또 아니면은 또 약간의 어떤 그 분노의 어떤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특히 이제 그 아주 고위층에 있는 그러한 당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네.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까 4%라고 이제 지금 현재 숫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일단 김현미 장관은 좀 낮춰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윤준병 의원의 발언처럼 월세가 뭐가 나쁘냐라고 했는데, 이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무마하기 위한 뭐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분쟁이 바로 벌어졌을 때 기준금리나 또는 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거 맞아요. 네네. 이걸 시장은 그냥 강제하면 안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걸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금 금리가 낮은 데다가 부동산 투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일정으로 낮추면 안 되고요. 유동성 자금을 좀 줄여서 또는 뭐 시장을 좀 공급을 늘려서 낮추는 방법으로 가야지, 강제해서 낮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은 전환율이 4%일 때의 보증금 대비 월세 전환율이잖아요. 그렇죠. 2% 낮추면 오히려 월세를 안 받고 전세를 더 늘려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흔히 쉽게 생각하는 보증금은 게 늘어나죠. 월세가 낮아지면서 1억에 부담이 대해서 줄어들 4%의 거라 돈을 생각했는데 2% 받으면 2%에 대해 1억을 받을 수 있죠. 거꾸로 가면은 네. 이제 가격을 더 보증금이 부풀릴 수 있다는 그러면 말씀이시군요. 반전세나 월세보다는 오히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세를 또 늘릴 가능성도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전세로 늘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반전세를 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보유세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걸 월세로 전환하는 게 많거든요. 예. 동시에 시작해서요 이게. 그러게 되면은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월세를 가속할 수 있지만 네네. 그렇게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산율을 낮추면 보증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이게 그 월세 얘기가 나오니까 예. 서둘러 애둘러 막기 위해서 발언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강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번 계산을 또 해봤어요. 네.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가 한 130만 원짜리 집을 만약에 전세로 전환한다 했을 때 전환율이 한 4%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환율이 한 3% 정도로 전환율을 낮추었더니 전세가 오히려 5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오르는 네, 올라갑니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우리가 연간 임대 상승률을 5% 제한했잖아요. 예. 5% 넘는 데는 그게 효용성이 있어요.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료가 2, 3%대 안 올라가는 데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하지 않으면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로 오히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차법을 시행하는 데에서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세입자들을 없어요. 보호하고 예. 물론 부담을 낮추는 정부가 거니까. 나타나는 건 이제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시장 안정인데 지금 앞서 얘기했잖아요. 나쁜 월세는 없다라고 네네. 해서 물론 역풍부인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데 빠른 전세에서 월세 전환을 정부는 원치 않아요. 그 이면에는 예.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그렇죠. 목적은 그동안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이제는 전세 보증금도 시세에 맞게끔 1.8%에서 세금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월세가 2% 내지는 대출금리 정도로 표준 임대료가 정해졌다? 그럼 다들 전세로 가겠죠. 그러면 정부의 세수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요. 네.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지금 3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간주소득세로 지금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그렇죠. 거래에 있어서 규제 지역에서는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잖아요. 네네. 전세금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자금 추천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전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면 징역세로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있어요. 강남권의 다주택자들, 특히나 전세 새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이 10억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러다 조사 안 보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할 명분을 계속 찾고 있고 어쨌든 전월세 신고자가 되게 되면 계약 기간 그리고 금액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신고를 하게 100% 되면. 신고가 돼요. 네. 지금은 절반 가까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서 또 다른 이제 주택을 사는 투기적 이혼을 막겠다라는 거지만 네. 그 내막을 들어보면 정부가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 이제 거래 투명성을 더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조차도 월세 전환이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시중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5, 6%예요. 절세 전환 비율이. 1억 원에 대해서 연간 60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시장에서 개입하게 되면 낮아지겠죠.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요. 네네. 근데 그게 4%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장의 대출금리라면 대출금리는 하루하루 달라져요. 맞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한 달마다 달라지는데 네. 나랑 한 달 이후에 전세 들어간 사람이랑 나는 전월세 전환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시행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해서 잡음이 생길 수 있겠네요. 능사가 아닌데 정부를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첨언을 제가 약간 예. 보태드리면 네. 두 가지의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전세를 2+2로 해서 4년 뒤에는 또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클리어가 되면서 네, 새로운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가겠죠. 새로운 계약에서 굉장히 많이 올릴 높일 수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염려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4년 뒤에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월세를 받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4%씩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네네. 월세를 주던 임차인이 4%가 아니라 아니면 3.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올려받지 못한 네네. 그런 월세를 시장의 어떤 논리에 맞게 흐름에 맞게 한꺼번에 또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역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가 낮으니까 어쨌든 4% 상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더 낮춘다라고 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인다라고 어느 정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여기서요. 금리가 더 낮아지잖아요. 정부가 그어놓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실제로는 월세를 갖다가 내가 한 1%만 올려받고 싶은데 네네. 정부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3.5%로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시장의 어떤 논리에 따라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나는 1, 2%만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그 것이 숫자대로 높여야 오히려 되는. 그만큼은 그냥 무조건 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시장의 자율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저해를 함에 따라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은 월세 부담이 낮아지고 그래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 뭐 아직 뭐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시작 초기부터 좀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상당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좀 내놓으면서 얘기를 좀 정부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2017년 이후에 분양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미분양 없이 완판 행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 지금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 공급된 재건축 단지가 49곳인데 모두 다 1순위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인기가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과연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그러면은 우리 청약 시장 최근 청약 엄청 과열돼 있잖아요. 뭐 100대 1도 쉽게 나올 정도의 과열 양상인데 부동산 정책이 청약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우선 뭐 서울시의 신규 공급 주택 물량이 별로 없어요.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네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뭐 신규로 공급하기 별로 없는데 지난 5월 31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은요. 예. 청약 통장 가입자가 599만 8천 명입니다. 그중에 1순위가 319만 명입니다. 물론 거기엔 1주택, 2주택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네네네. 약 600만 명이 통장 가입돼 있어요. 근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뭐 1순위네요. 1주택,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래도 한 2, 300만 명은 무주택자를 본다면 당연히 몇백 대 1, 몇십 대 1 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공급은 그렇네요. 없지. 또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조급한 마음에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청약을 응하니까 이제 비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사실 서민들이 지금 뭐 집값 엄청 오르고 규제도 많고 대출 받기 어렵고 이러니까 두드릴 수 있는 게 청약밖에 없다는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 분양가 규제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 시장 전부터 허그에서 규제를 해왔어요. 네네. 신규 그렇죠.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 인근 지역의 분양가 대비 5% 이상을 못 올리도록 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왔습니다.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픈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울 지역 대부분이 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어떤 데는 절반이에요. 강남에 굉장히 저렴하게. 3.3제곱미터당 1억을 호가하는데도 지금 분양가는 5천만 원 이하에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몰려들죠. 그렇죠. 로또 당첨은 누구가 가져갈까요? 곧 있으면 오를 텐데. 맞습니다. 당첨만 되면 물론 거기도 5년 내지 뭐 거주 요건도 네네. 있고 그러지만 당장 부가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분양가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혜택은 누가 가져갑니까? 지금. 집을 그렇죠. 당첨이 된 사람들이 가져가겠지.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첨해서 이게 정말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가점제를 보면 가점제를 보면 대면 자녀 낮죠. 예,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는 가점이 자녀가 없을 경우 굉장히 낮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편 현상이 또 나타나느냐? 실제로요. 여기 바로 옆에 수색이잖아요. 그렇죠. 수색의 신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안 돼요. 어, 고향 덕양이라고 해서 입지가 경기도예요. 거기는 여기보다 500만 원 가량이 더 높아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비싼 더 비쌉니다. 상황이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규제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그동안 이제 이 굉장히 죄악시했던 것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로소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췄어서 그래서 규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죠. 인근 지역에 나타나는 아파트 서울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인근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00대 1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유 자금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청약 당첨이 필요 없는 것은 더 심합니다.
1주택자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근데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34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전부 다 가점제로 지금 물량을 몰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들 지금 30-40%가 이제 영끌이라고 해서 청약 광풍에 매달리는 이유가 영혼에까지 끌어모아서. 맞습니다. 20대는 자금 여력이 아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다가 지금 목매고 있는 거고요. 30대는 아니 이현 정부 들어서 얘기했던 게 뭐냐? 부동산 시장만큼은 대통령이 나서 잡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당시에 나랑 똑같은 조건에 있던 애가 정부 말 안 듣고 샀어 덜컥. 걔는 웃고 있는 거예요. 올랐으니까요. 정부 정책을 잘 수능하면서 정말 열심히 산 나하고 정부 정책을 말을 잘 안 듣고 나랑 뭐 별로 한 차이 없는데 자산 가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쩌면 자산 양극화의 주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막을 파악하고 또 과연 저게 정말 집값 잡을 수 있어? 기대 수익률이 더 낮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죄다 지금 다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청약 시장이 열리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섞여져 있고 네. 그 이상의 넓은 면적 평수는 넓은 면적의 아파트는 이제 추첨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가점제에서 불리해요. 이제 30대 신혼부부 오히려. 같은 예. 경우는 특히 무주택 기간은 30대부터 서른부터 잡고 있고 자녀는 뭐 많지 않고 이러면은 굉장히 불리해서 그러면은 추첨제로 가볼까 해서 넓은 평수로 가려고 하니까 돈을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죠.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태. 그럼 어떻게 집을 구하란 말이냐라는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래도 젊은층 또는 제 후배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택을 아직 구입하지 않은 예, 또 이제 예. 구입 예정이었다가 아직 주저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진짜 영끌해서 사야 뭐라도 되느냐라고 사라. 해야 된다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예, 예.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주택 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추경 매수하라고 기존 주택을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와 예,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청약 시장을 노려봐라라고 하는데 그것들도 계층별로 또 그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뭐가 좀 어떻게 오른 거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미분양이 났던, 그러니까 미분양이 아니라 전부 다 완판이 됐던 것들은 대부분을 보면 또 재건축 단지들이 입지가 좋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직장으로부터의 어떤 직주 근접성이 항상 뛰어난 곳이고요. 뭐 재개발 지역보다 재건축이 훨씬 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왜 정부가 33,000 가구의 어떤 유휴부지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실제 순증가분이 맞고 하는데 네네. 이 부지들이 굉장히 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릉 쪽도 있지만 네네. 용산에 있는 캠프킴 부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 바로 옆에 그렇죠. 있거든요. 서울 중앙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있다면 여기 앞에 계신 공 교수님이나 아니면 소장님도 아마 아니면 앵커님도 네. 거기 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저희 지금 지도도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캠프킴 그다음에 조달청 부지 네. 굉장히 한강에 인접해 있고 서울 중앙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노른자위 땅인 것 같은데 국립외교원 욕심이 부지도 그 양재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서초구청 굉장히 바로 좋은 옆이고요. 그리고 서울병원 자리라고 해서요. 그건 또 삼성동 쪽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부럽죠 이렇게. 예, 굉장히 부러운데 제 것도 아니고 남의 건데. 근데 남이 이제 버는 건 이제 배 아플 수도 지금은 있고 당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괜히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네. 잠깐이라도 1초 약간 행복한 네.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혜택 보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또 좌절감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이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개발한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요 정말 청약 열풍 뭐 100대 1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할 것 같아요. 청약 통장 갖고 있는 분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000대 1, 1000대 1도 나올 수 있는 부지들 분명히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유휴부지들을 정부가 그래도 발굴이라도 한 것을 네네. 저는 정부가 그래도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평가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고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게 좀 고민들이 보이는 보이고 대책이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비판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부가 고민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약 제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현재는 그 청약 통장 가입자 1순위가 한 50만 명이 넘어요. 네네. 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또는 뭐 무주택 기간 또는 부양 가족 수 그러면 20, 30대는 거의 제외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부가 이 좋은 자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좋은데 또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좋은데 네네. 정말 청포 세대들이 나오지 않도록 무주택 세대나 또는 그 인구 비례에서 비율별로 이렇게 좀 안분해서 분양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대개 이제 현재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은 주택이 거의 있거나 두 번째 청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물론 이제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이미 청년 임대주택을 많이 지니까 글로 가면 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신혼부부 희망주택도 있지만 이 도심지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싶으면 이 그들 세대 수에 맞게 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비율별로. 그러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로 이 젊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주택에 고민하고 있나.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젊은 30, 40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뭐 예. 금융규제도 많이 완화했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금융규제 더 완화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은 부족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소득의 10%만 갖고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지금 보면 이제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예. 전세대출 연장까지 막아가면서까지 세입자 안 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풀어야 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입지 굉장히 좋아요. DMC 저기에도 지금 2천 가구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물어봤더니 세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 선호도. 아, 선호도가요? 예, 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좋은 입지에 가겠다라고 해서 로드맵은 발표했는데 인근 주민의 반발을 얼마나 잘 무마시키면서 성사시킬 거냐가 큰 이해를 그림이에요. 시켜야겠죠,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저렇게 네. 입지 좋은 데가 분명히 지금 국공유,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에요. 네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역세권에 좋은 행복주택 만들자 했는데도 못했던 이유는 결국 님비 현상으로 인한 인근주택 주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로드맵을 발표하는 거 좋고 희망을 좋고 사전 이제 잡아놓는 미래 네. 수요를 좀 대기 수요를 잡아놓을 수 있고 정말 안정적으로 내가 주거 사다리가 마련이 되는구나. 이 현 정부 믿고 임대 살다가 임대 후 분양도 가능하고 나는 지금은 결혼 안 해서 작은 평수에 살지만 결혼하면 조금 높여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마련되겠구나. 이런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정부의 공급 대책이 당장 뭐 시행되고 당장 집이 만들어져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대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이번 대책으로 어떻게 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지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또 다른 토론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대중 교수, 이인철 소장, 최양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